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된 정통입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강의 시작할 텐데 강의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직에 관련된 기출 중에서 법원 행시 기출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취급하는 것보다는 따로 이제 강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앞부분은 2018년도 법원직의 이제 1, 2교시는 이제 채용 기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평가, 그렇죠. 그 다음에 승진 기출 문제를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3, 4교시에는 법원 행시 기출 문제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난이도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따로 이제 분류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본인이 필요하신 부분을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도 법원직 기출 문제, 그렇죠. 1, 2교시는, 그렇죠. 1, 2교시는 채용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평가, 그 다음에 승진 문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3, 4교시는 법원 행시 기출 문제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출제 경향이 달라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법원 행시 문제가 아닌 능력 문제를 먼저 풀고, 그렇죠. 승진 채용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법원 행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조형법정지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여기서부터 할까요? 그렇죠. 여기. 능력시험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대체로 능력시험 문제들이 좀 간이하게 이제 법원 행시 문제보다 그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신 판례는 꾸준하게 나오니까 최신 판례는 점검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조형 법정주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걸 골라봅시다. 첫 번째, 위임입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헌이고 예외적으로 위헌이 되니까 위헌인 걸 암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공기관에 어떤 사람을 공기업으로, 뇌물죄에서 공기업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적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위법긴 기획재정부 장관의 구시에 위임했다 할지라도 이건 위헌이다, 합헌이다, 합헌이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임입법 금지에 대해서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명확성 원칙이라는 것은 법이 명확해야 행위자가 이 법을 보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 예측할 수 있겠죠.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이러한 나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실체형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지 판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례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 대법원은 재판 시의 판례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판례의 변경 후 경우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작년에 이제 모든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이건데, 성폭력에 관한 특례법은 굉장히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성범죄에 관해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법이 또 바뀌었고요. 그죠? 그래서 바뀐 법과 과거 판례 입장이 다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성폭법 13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음란한 문자 메시지 같은 거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신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요, 성적 수치심이다,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한다면 이걸 처벌하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음란 편지 사건이에요. 음란 편지 사건. 그렇죠? 네. 음란 편지를 앞방에 있는 여자 집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죠? 요거는 통신 매체를 이용했어요. 직접 갖다 줬어요. 직접 갖다 주기 때문에 이거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처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상대방에게 말과 그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그 통신 매체를 이용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게 판례 행태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신 판례를 남겨두시면 순식간에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어가시기 전에 최신 판례는 꼭 체크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191페이지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종료 시를 중심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1조 1항이죠. 그래서 시적 적용 범위, 그렇죠? 행위 시의 법률과 재판 시의 법률이 다를 때는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단 부칙이 있으면 부칙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2번 봅시다. 2번. 포괄일제예요. 포괄일제. 포괄일제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 하나의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괄일제의 범행이 계속되는 사이에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 그렇죠?
행위가 종료된 때의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거 봅시다. 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포괄입제, 이 상습절도가 개정 전부터 개정 후까지 계속 행하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습저작권법 침해로 할까요? 상습저작권법 침해. 요거는 판례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쵸? 행위 종료식 언제입니까? 이때죠. 그쵸? 그래서 1조 2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 행위 종료 후에, 그쵸? 법이 처벌하지 않거나 경하게 개정된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됐죠. 근데 이거는 행위 종료 후에 법이 개정된 겁니까? 행위 종료 전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행위 종료 전에 법이 개정된 거기 때문에 1조 2항의 적용은 없고 다 뭐가 된다? 1조 1항에 의해서 행위시법인 신법이 적용된다. 이게 가장 잘 나오는 문장이었어요. 그죠? 그래, 맞아. 그랬었지. 그죠? 예. 법 개정 전후에 포괄입제가 행하여졌을 때는 이건 1조 2항의 적용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행위 종료 후에 법이 개정됐어야 1조 2항의 적용 여지가 있는데 행위 종료 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1조 2항의 적용 여지는 없어요. 단 부칙을 둘 수 있다고는 했어요. 근데 신법 부칙을 봅시다. 부칙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 문장이 다른 직렬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문장인데 이게 법원행시 문제에서 한번 나오고요. 우리 직렬에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조된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요게 부칙의 적용 대상이 되겠는가요? 문제예요. 부칙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 시행 전의 행위에서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시행 전의 행위입니까? 시행 후의 행위입니까? 그쵸? 개정 후에 범죄가 끝났으니까 시행 후의 행위죠. 그쵸? 그래서 부칙의 적용 여지가 있다, 없다? 부칙의 적용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요거 부칙의 적용 여지가 없으니까 뭐가 적용되겠어요?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하겠죠. 그쵸? 부칙은 뭐라고? 시행 전의 행위 이때 끝났어야지. 근데 이 시행 개정 후에 끝났으니까.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장 잘 기억해 두시고, 오답률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익숙한 문장이죠. 행위시와 재판시에 법이 여러 번 개정됐어요. 그죠? 그러면 가장 경한 법을 적용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4번. 이 판례도 집시법에 관한 판례인데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불합치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은 그죠? 위헌 판결과 이원 입법 촉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위헌이야. 근데 위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죠? 법을 함부로 바꿔버리면 이건 입법권을 침해하니까 니네 언제까지 고쳐? 라고 해서 입법을 촉구하는 거예요. 입법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만 남았습니까? 위헌만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집시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으니까 위헌 무죄를 선고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뭐 효력을 상실하도록 됐다.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헌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집시법 사안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다음. 법원행시 문제는 나중에 풀기로 했으니까 뒤로 갑시다. 이제 범죄론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험은 이제 실무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총칙보다는 각칙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요. 그렇죠? 예. 다른 직렬의 시험에 보내서는 형벌론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법원행시가 골고루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앞부분부터 이제 여러분 처음에 준비하셨을 때는 천천히 가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뒷부분부터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가장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칙을 보신 다음에 형벌론, 죄수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미수론 이렇게 가시는 게 맞고 각칙을 보신다면 물론 재산죄, 문서죄, 그 다음에 국가적 사법적 기능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먼저 보시고 너무 쉬운 부분들은 시간이 여러분 실무자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나중에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도리어 차근차근하게 보겠다라고 하다 보면
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을 리마인드 하셔서 그 부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출제 범위도 강론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강론을 먼저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행법정지를 나중에 보겠다고 안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행법정지 나중에 봐가지고 이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신 판례를 빨리 볼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최신 판례에서 의외로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좀 빨리 보면 훨씬 더 그러한 오류들을 줄이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신 판례도 좀 빨리 보시는 게 이제 아마 수험의 팁이 되겠습니다. 네. 장소육 조문부터 하겠습니다. 그죠? 장소육 조문이 이거 나중에 하고, 그죠? 어디서부터 할까요? 구성요건론으로 바로 갑시다. 그래서 법원행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총론 문제들은 법원행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실무에 가깝게 이제 법원행시 문제보다는 이제 법원직 문제들은 바로 위법성 아마 미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주행법정지 끝나고 나왔던 게 이제 책임론으로 갑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건 다 법원행시 문제니까 다음 시간에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책임능력자에 관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요. 이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였어요. 특이한 문제라는 거는 좀 이론적인 부분,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좀 가미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요거 좀 애매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확실한 판례가 있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봅시다. 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의사를 가지고 음주 반칙을 한 후에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원인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행위가 과실범에 있어도 적용될 수 있다 없다. 과실의 원자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 워낙 유리하니까. 그렇죠. 애초부터 네가 술 먹으러 차 가져갔으면 올 때도 음주운전 하는 의사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또 심신장애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심신장애가 의무적 강경에서 필요적 강경에서 그렇죠. 의무적 강경으로 바뀌었어요. 심신미약이 그렇죠. 심신미약이.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술 먹고 이제 나 깎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깎아줄 수도 있고 안 깎아줄 수도 있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죠. 그다음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다 맞죠? 이제 일단 맞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실의 원자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따라서 이 사람이 그걸 이미 예상하면서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차를 가지고 나갔다면 여기에 대해서 깎아주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판례, 법률 착오에 대해서 판례는 법률 부지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법률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를 묻지 않고는 처벌하겠어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형법의 12조의 친족에는, 그렇죠? 친족에는, 그렇죠? 가응해서는 행위의 친족에 법률상 친족만 포함할 것인지 사실관계의 친족도 포함할 것인지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위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요된 행위로 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거의 배우자하고 똑같죠. 뭐만 안 한 거, 혼인신고만 한 거죠. 그래서 이때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함될 수 있어요. 이건 학설입니다. 일단은 물음표로 해둡시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강요된 행위입니다. 피강요자 행위. 그렇죠? 널 죽여버리겠어. 그렇죠? 너 엄마 이거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면 네 자식을 죽여버리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책임이 조각되죠. 그렇죠? 피강요자 행위는 그렇죠? 무죄가 돼요. 그렇죠? 강요자는 이자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가? 이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교사범이 되겠어요? 간접정범이 되겠어요? 이건 간접정범으로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래요. 약간 애매할 수도 있고, 그죠. 여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출제자 의도를 보면 4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범으로 보기보다는 간접정범으로 처벌받는 게 맞아요. 그 다음, 1번 보겠습니다. 1번. 법행 문제니까 이것도 좀 이따 봅시다. 그죠. 그 다음에 능력평가 문제가 법률 착오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왔네요. 그죠. 법률 착오 문제. 법률 착오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 문제죠. 그죠? 판례가 법률 착오를 잘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잘 인정하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들을 꼭 암기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률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을 표시,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해야 함에 있어서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에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거 이유가 없다죠. 예, 그래서 예. 공무상 표시무효죄예요. 그죠? 공무상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그죠? 여기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가 충분한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할 수도 있는데 네가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건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 2번 굉장히 문제가 긴데, 그죠? 관할 관청이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건축했어요. 예, 그죠? 그래서 허가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건축 관련 규제나 행정 절차 등을 잘 몰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 건축 설계나 허가에 관한 일까지 모두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라고 할지라도 네가 저 건축사한테만 맡기고 전역 행정관청이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충분한 확인할 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라는 건축사한테 맡기고 아무런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다음 이래서 1번과 2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례가 나오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법률을 부지로 보거나. 그렇죠? 근데 3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의정보고서 사건입니다. 의정보고서 사건.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에서 꼭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의정보고서 사건은 의정보고서를 하다 보면, 의정보고서를 하다 보면, 이제 선거 기간을 앞두고 의정보고서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의정보고서에 담기지 않아야 될 내용, 즉 의정보고서를 빙자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니까 의정보고서에 이러이런 내용만 넣으라고 하는데 이제 쓸데없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좌관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했어요. 보좌관을 통했어요. 보좌관을 통했죠. 그 다음에 서면으로 했어요. 구두로 했어요. 구두로 했죠. 요거는 충분한 조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게 아니라 그쵸? 자신이 서면으로 해서 이 서면에 의한 지적에 의해서 수정된 의정보고서 요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판례를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뭐 4번 판례를 3번 판례가 너무 이제 유명한 판례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나오지 않는 부분, 잘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정답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꼬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죠?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 임차인의 차임 연체 이후로 임대차 계약을 그렇죠? 예. 규정에 따라 준점에 다전 단수를 합니다. 그렇죠? 예. 쥐가 한 존도 아닌데 다전 단수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 단순한 차임 연체를 가지고 단전 단수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죠? 잘못된 것이고 이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뭐 위력의 업무방해죄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단 이제 이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죠? 예. 이 사람 유업성 조각사유가 되는가 안 되는가? 유업성 조각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이 합리적이야겠죠. 근데 이 판례를 봤을 때는 유급성을 이미 인정한 걸 봤을 때는 뭐 2회 연차했다 그래서 전기를 끄는 것 같은 유급성 조각 사유가 아닌 경우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몇 달 연체했다, 한 3회 이상 연체했다 이 규정은 그렇죠? 3회나 4회 정도, 예, 그 정도가 되면 이거는 정당한 규정이니까 이렇게 다전 단수는 이건 허용할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그렇죠? 요 자세는 안 나와 있지만, 그죠? 유업성을 조각했습니까? 조각하지 않았습니까? 조각하지 않았죠. 그러면, 1회 연차하면 전기 끊을 수 있어. 라고 한 것은 이 규약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업성이 조각되지 않죠? 그러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고, 유업성을 조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저 그거 몰랐어요. 그런 판례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거는 네가 몰랐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사안이죠. 일반 상식이 알 수 있는 사안이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본 사안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할 것도 아니에요. 3번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미수로는 계속해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늘 한 문제는 나와요. 늘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느 부분과 결합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강론 부분과 결합해서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절도, 사기 거의 여기서 나오죠. 절도, 사기, 강도. 재산죄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90%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미술원 자체 여기에 대해서 강론과 결합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1번 봅시다.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집안에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그렇죠. 그래서 담벼락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고개만 쑥 내민 경우에요. 이미 강간을 한 번 한 적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 여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담벼락 사이에 손을 놓고 고개를 들밀었던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만 침입한 경우도 평온 상태에 강란이 있다면, 교란이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다?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침입 의사일다 할지라도, 그렇죠. 얼굴을 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의 지금 평온 상태를 깰 의사가 있죠. 그래서 주거 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2번. 그렇죠. 주거 침입 절도입니다. 주거 침입 절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주거 침입 절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그렇죠. 이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는 죄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 야간이 뭘 수식해서 한다? 주거 침입을 수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간에 주거 침입한 거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있지만 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없죠. 그래서 주간에 주거 침입과 절도를 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절도의 실행력 착수가 문제가 나오면 뭘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야간인지 주간인지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어요. 그렇죠. 왜? 그래서 물건은 물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그렇죠. 이거 주간에 주거 침입, 그렇죠. 절도를 따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주간에 침입했다 할지라도 주거 침입은 됐지만 절도 행위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지 절도 행위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물색 행위를 시작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언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주거 침입 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언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는 물색 행위 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주거 침입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아직 절도한 거야, 주거 침입만 한 거야, 주거 침입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물색 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절도는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 안 한 거니까 절도 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굉장히 잘 나오는 판례죠. 이제 실행의 착수라는 것은, 판례는 실질적 객관서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구성요건적 행위에 직전의 행위가 있다면 실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뭘 확인하셔야 돼요? 구성요건으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간이라는 것은 폭행 협박에 의해서 간음을 하는 겁니다. 폭행 협박. 그럼 뭐가 있어야겠어요?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더듬고 있었어요. 근데 폭행 협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절도 미수범이 체포를 멘탈하기 위해서 폭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강도에 있어서의 기수 미수 시기의 기준은, 그쵸? 뭐가 되는 거예요? 절취행위의 기수 미수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란주점에서 양주를 훔쳐오다가 들켰던 사건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 체포를 멘탈하기 위해서 폭행은 했지만, 그쵸?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죠. 그쵸? 그러면 중강도 기수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이것도 간단한 문제들이 능력평가 문제로 나왔습니다. 키워드가 뭐가 보이시나요? 주간. 주간이죠. 네. 주간의 절도의 목적으로 사람을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주간의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주간 주거 침입 절도라는 건 없으니까 주거 침입과 절도를 따로 봐야겠죠. 따라서 주간에 주거에 침입했다 그래서 주거 침입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어요? 옳은 거. 자, 1번은 O. 그다음 2번. 미수범의 경우에도 기수고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미수범의 경우에도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의 고의는 기수고의를 얘기한다. 미수고의를 포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1번도 X, 2번도 X. 그렇죠. 3번. 예. 판례는 예비후 중지. 그렇죠. 예비후 중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중지미수라는 것은 미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그렇죠. 4번.
형법은 중지미수에 있어서 그렇죠?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나누지 않죠.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인간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필간면이 되죠. 그래서 착수미수와 중지미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착수미수와 중지미수는 착수미수라는 것은 행위가 실행의 착수는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을 쏘려고 했는데 총 자체가 발사되지 않는 경우가 착수미수가 되겠죠. 실행미수라는 것은 행위는 했어요. 그렇죠? 행위는 다 완성했어요. 총은 다 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실행미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지미수에서 이게 나오지만 우리 시험에는 이제 뭐 일단 착수미수는 뭐만 하면 됩니까? 착수미수는 중지행위만 하면 되죠. 실행미수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방지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착수미수는 행위 자체를 못한 거예요. 그죠? 총이 이제 고장 나가서 발사가 안 됐으면 쏠라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뭐 하면 돼? 그냥 중지하면, 그렇죠? 이거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행미수는 이미 총이 발사되고 맞은 거예요. 막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행위는 끝났죠. 그렇죠?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했어야 돼요? 결과를 이제 중지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병원에 보내야지 이제 중지미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능미수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불능미수에 관한 부분은 소송과 관련된 부분, 소송사기와 관련된 부분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보시고 이제 법원행시 문제들이 쭉 있으니까 뒤로 갑시다. 그쵸. 간접정범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간접정범. 그쵸. 간접정범. 간접정범은 최신 판례가 하나 유명한 게 있어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거는 법원행시 문제에서 좀 이따 보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214번. 그쵸. 214번. 그쵸. 214페이지. 사무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쵸.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간접정범이나, 그쵸, 그 다음에 공범이나 최신 판례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출제 가능한 최신 판례가 몇 개 있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사무관 문제는 최신 판례에 중요한 최신 판례가 점철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는 몇 번 출제가 됐고 또 출제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죠?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에 따라 무고행위를 가담한 경우에 무고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는데, 그죠? 이 1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인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지 무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이 이제 공모합니다. 그렇죠? 공모하고 기능적 역할 분담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갑이 뭘 쓰냐면 허위의 고소장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을이 제출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갑과 을이 고소장을 쓰는데 어떻게 고소장을 쓰냐면, 그렇죠? 갑이 저를 때렸습니다 라고 이제 고소장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때렸어요? 때리지 않았어요? 때리지 않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거예요. 이때 요거는 을의 고소입니까? 갑의 고소입니까? 타인은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고소는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갑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모했다면 이거는 타인 무고야, 자기 무고야? 이건 자기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무고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타인은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무고인데 이건 무고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범죄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만 갑이 을을 교사해서, 그렇죠? 을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썼다면, 그렇죠? 요거 갑이 저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거는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무고에 타인 무고에 갑을 처벌할 목적으로, 그렇죠? 갑이 승낙은 했지만, 그렇죠? 을은 갑을 고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타인의 형사처벌, 갑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거니까 이건 타인 무고야, 자기 무고. 이거는 타인 무고가 되는 거예요. 단 타인이 승낙했으니까 승낙 무고가 되겠죠. 국가적 법익에 대해서 개인이 승낙을 했다 할지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처벌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 구분이 안 가시면, 그렇죠? 무고죄에 있어서 이런 거에 공모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거 자기 무고에 해당하니까, 그렇죠?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교사라는 말이 나오면 혹은 승낙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기 무고다 타인 무고다 타인 무고에 해당하니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배임 증제의 공모 공동정범이 다른 공모 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몰랐다 할지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예. 공모를 했어요.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쵸, 제공되는지, 그쵸, 현금으로 되는지, 수표로 되는지, 통장으로 오는지를 몰랐다 할지라도 같이 받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3번. 금품 등의 수수를 같이 하는 이익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죠. 변호사가 아닌 자가 그쵸, 돈을 받고 그쵸, 법률적 조언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받는 사람을 처벌합니까? 주는 사람을 처벌합니까? 받는 사람만을 처벌하죠. 그쵸? 공유한 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판례는 뭘로 본다? 필요적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그쵸? 필요적 공범. 그래서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에요. 간단히 정리하시면 변호사법 위반 판례는 뭘로 본다? 필요적 공범으로 본다. 그렇죠? 누구만을 처벌한다? 주는 사람만을 받는 사람만을 처벌한다. 따라서 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공범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방조. 실행 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도 방조죄가 성립하지만 그렇죠? 실행이 전에 방조하고 결국은 실행행위로 나아갔다면 그렇죠? 이것도 뭐가 된다?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로 갑시다.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법원 행시 문제예요. 그래요. 이건 나중에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범으로 갑시다. 교사범 구분 문제네요. 교사범. 네.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인익행위, 그죠? 자기 형사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익하는 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죠? 여기 첫 번째. 자기 형사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익하는 거. 타인은 이제 증거를 인익하면 이제 범죄가 되지만, 자기 형사사건, 범인은 자기 물건 숨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신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익을 위해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언제나 증거인익이 교사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이건 아니죠. 네. 그 유명한 이제 대포폰 사건인데, 대포폰 사건입니다. 그렇죠? 좀 이제 이걸 이제 좀 잘 보셔야 될 텐데, 이런 거예요. 예. 좀 이제 달라진 시대를 이제 반영한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자기 핸드폰을 쓰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힙니다. 그렇죠? 곳곳에 CCTV가 몇 개고 이제 신용카드 쓸 때마다 다 걸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뭘 요청한 거예요? 대포폰. 그 다음에 자가용으로 이제 이동을 이제 요구한 거예요. 옆에보다. 야, 근데 어차피 이제 보통은 범인이라면 도망가기 위해서 대포폰을 쓰고 자가용으로 이제 운전하는데 이제 후배보다 운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그죠? 자기가 보통 도망가는 자기의 범위 인익권의 증거 인익을 위한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걸 넘어서서 그죠? 타인을 가지고 막 증거를 조작하고 이러면 형사처벌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증거 인익은 그죠? 자기 피고인의 방어권의 취지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피고인이 스스로 증거 인익을 하는 행위에 처벌되지 않아요. 피고인이 인익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또한 이것도 뭐가 되는가? 피고인의 인익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뭐가 된다는 거야?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피고인 스스로 인익한 게 아니라 타인을 시켜가지고 타인이 인익하는 것처럼 된다면 그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증거유조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 꼭 살펴보셔야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그렇죠?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 행위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를 애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그렇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범인을 만들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미 다른 것에 의해서 이미 범인 결의가 있었어요. 내가 교사한 거예요? 아니면 이미 결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결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된가? 이미 이제 내가 이제
처벌 이 사람을 통해서 범죄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교사로서 애비 뭐에 준한다. 그렇죠? 맞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교사자가 교사를 하는데, 그죠? 예, 이게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스펙이 있는 거, 얘는 소매치기야, 상습 절도한 애야. 애한테 범행의 기회를 준 거라고 할지라도 이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사범위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스펙이 있는 자에게도 교사를 했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교사가 될 수 있다. 그죠? 예. 그 다음 4번 공무상 비밀 누설죄 사건이죠.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그죠? 법원 공무원이 변호사 사무장한테 준 경우입니다. 판례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뭘로 봅니까? 이거를 그죠? 이거를 필요조건법으로 보죠. 필요조건법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규정이 정리될 수 있다, 없다. 그죠? 그래서 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공범과 신분에 관한 것도 좀 이따 보시고, 그죠? 일단 죄수론으로 가겠습니다. 그죠? 죄수론의 경우도 이제 끊임없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221페이지 보겠습니다. 221페이지. 그죠? 221페이지.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의 행시 문제니까 그 다음 걸 한번 봅시다. 그죠? 예. 법조경합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 거, 이런 문제들은 늘 이제 불가분적 상황에는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에 유용하는 영업비밀에 담겨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에 영업비밀을 사용했어요. 절취한 다음에 사용했으니까 하나행위니까 수개행위니까 수개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경합범이 될 거고요. 그렇죠? 예. 영업비밀에 관한 그 법익과 절도에 관한 법익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실경이 될 거예요. 마약은 할 때마다 다른 범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텔 천장에다가 숨겨놨던 사건이죠. 투약한 다음에 나무 필로폰을 천장에 숨겨놨던 것은 이건 하나행위야, 수개행위야? 수개행위죠. 그래서 실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피해자가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폭행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업무방해죄 행위태양은 위계 위력이면 충분하죠. 폭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폭행은 흡수된다, 흡수되지 않는다? 흡수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행위에 두 개의 범죄가 성립했으니까 상경이 될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 다음 4번은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장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임야를 보관 중이에요. 보관 중이니까 다른 상속인이 그 지분을 나누다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다음에 근저당 결정받기를 격려해 준 경우입니다. 이제 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부동산이라고 합시다. 건물이라고 합시다. 뭐 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건물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만큼만 먹은 거죠. 저당이나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시 또 저당권을, 이 나머지 부분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혹은 매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된다? 이거는 실경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행위가 반하는 거구나. 보존 등기라면 이거는 반한 거 하면서 전체를 다 먹겠다는 거죠. 보존 등기 하면서 전체를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 먹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당이나 매도를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뭘 가지고 살펴본다는 거예요? 일행위를 가지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행위가 반환을 거부했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다 먹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뭐 그 다음에 다시 그 법익이 침해될 여지는 없기 때문에 그 뒤에 거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건 뭐가 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요거 이 전화비치 판결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에 관해서 무조건 경합범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행위가 저당이나 근저당인 경우에는 뭐가 되고 경합범위 되고 일행위가 반환 거부라든지 보존 등기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 포괄일체에 관해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을 봅시다. 예. 자, 예. 같은 신급에 있어도 선서를 하고 한 최초 선서 효력이 유지된 후에 증언을 했어요. 변론기를 달리하면서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기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면 이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증죄의 경합범위 될 뿐 아니라 위증죄 포괄일체에 해당한다.
아니에요. 그죠? 위증은 결국 사법 기능에 관한 죄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 선서했잖아요. 그죠? 그럼 선서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차 위증을 했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는가? 한 번은 사법 기능이 깨지겠죠. 그래서 포괄일죄가 된다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그죠? 네. 그 다음 2번.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어 계속 운전하고 있다가 1차 사고 내고 2차 사고 냈어요. 그죠? 음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라고 봐요.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사고가 연결된 사고이기 때문에 이건 포괄일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죄는. 그쵸? 그 다음, 뭐 이제, 사람을 죽였으면 모르는데 이제 주로 이제 뭐가 되겠어요? 대물사고가 된 경우로 보입니다. 3번.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기망이라고 금연을 편취해서 개사기죠, 개사기. 그러니까, 계를 유지할 생각도 없으면서 계를 유지할 것처럼 거짓말 쳐가지고 계급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받은 경우예요. 그쵸?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피해자한테 계속 빨대를 쪽쪽 빨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기죄가 되겠습니다. 이 피해자별로 하나의 사기죄. 그렇죠? 단 피해자별로 포괄일죄가 되는 거고 피해자별로 단 전체적으로 이 개원 전체에 대해서 뭐가 되겠으면 상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예요. 그려볼까요? 이 갑이란 자가 개를 조직해서 개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A, B, 뭐 C, D의 개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한테 이제 계금을 쭉 받을 건데 이 계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건 이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포괄일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 개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수개의 피해자가 있으니까 상경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뇌물을 여러 차례 수수해요. 그렇죠? 뇌물을 받는데 한꺼번에 받지 않는 거예요. 이 허가해주면 내가 1억 원 줄게. 근데 너 1억 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4개월 나눠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뇌물을 여러 차례 같이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의 뇌물을 나누어 받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건 포괄일죄를 처벌하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소는 봅시다. 최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어느 시험이건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는 늘 꼼꼼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상상적 경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상적 경험에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동차 운전자가 그죠? 교통사고를 해서 하나행위죠. 하나 교통사고에서 차량도 손괴하고 동시에 즉 하나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승객에게도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렇죠? 하나행위에 두 개 범죄가 발생했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2번 파스텔 위협 사건입니다. 파스텔 위협 사건. 한국소법원의 비방한 목적의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각죄는 일개행위가 수개의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예, 요거. 예. 파스텔 위협 사건이에요. 그죠? 소보원이 자기 편 아니고 나무 편 만든다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뭐 그때 한참 유명했었죠. 예, 그래서 하나행위 출판물에 의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비방의 목적으로 명예훼손죄도 되지만 이걸 통해서 이 소법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행위 수개행위니까 수개범죄니까 상경. 그렇죠? 그다음 3번. 그렇죠? 뭐 너무나 유명한 거죠. 그렇죠?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을 폭행했어요. 상경이 된다 그랬어요. 실격이 된다 그랬어요. 실격이 되죠. 왜냐하면 강도는 이미 강도 물건을 훔치면서 이미 강도는 끝난 거예요. 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쫓아오는 경찰을 팼으니까 이건 하나의 행위입니까? 수개행위입니까? 수개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야? 실격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강도라면 체포를 면탈을 목적으로 절도 기회에 있는 자가 체포를 면탈을 목적으로 그렇죠? 누군가 때리는 거죠. 그 때린 사람이 누구야? 경찰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행위죠. 그래서 중강도와 공직방은 뭐가 된다? 상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강금행위입니다. 그렇죠? 강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강도를 하기 위해서 강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빙을 뜯기 위해서 이를 가둬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강금이 수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경이겠죠. 하지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강도가 끝난 뒤에도 강도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강금했으면 하나의 행위야, 수개행위야. 수개행위가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실경이 되겠죠. 그래서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봅시다. 그렇죠?
요거 좀 봅시다. 이제 우리 법원직 국어 시험 문제들은 늘 이제 모두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형수법 문제도 같이 섞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하셔야겠어요. 예. 1번 봅시다.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어도 그 중에 유죄로 인정된 A죄에 대해서는 상고가 제기되잖아. 무죄로 확정된 B죄에 대해서는 상고가 제기되어 파기 완성된 경우입니다. 그렇죠? A죄와 B죄가 경합범이었어요. A죄는 유죄, B죄는 무죄. B죄, 무죄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한 경우예요. 그렇죠? 요거는 분리 확정할 수 있죠. 경합범이니까 판결이 분리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건 유죄가 확정되고 B죄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했는데 상고가 받아들여서 이게 무죄라는 거야, 유죄라는 거야, 유죄라는 거죠. 그러면 뭐만 내려가겠어요? 이것만 파기환송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따로 별개의 형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별개의 형을 선고해야 된다. 맞는 문제이죠. 그 다음에 2번. 금고 이상의 형하차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렇죠. 사후적 경합범이죠. 예,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으면. 이걸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음을 고려해서 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후적 경합범입니다. 그 다음 3번. 징역형이 규정된 A죄와 징역형이 벌금형이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중한 죄로만 처벌한다 그랬죠. 따라서 A죄의 징역의 사안이 B죄의 징역 사안보다 높다면 A죄의 징역 사안으로 처벌해야 되고요. 벌금형도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범죄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가장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위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 벌금형을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4번.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어도 그 포괄일죄의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상 3실수구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거 맞는 문장인데 좀만 봅시다. 상습범의 포괄일죄가 있어요. 예. 중간에 별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어요. 별종에 대해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절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어요. 그렇죠? 절도 확정 판결.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상습 사기로 공소가 제기됐어요. 그러면 이 상습 사기는 그렇죠?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어요? 아니죠. 왜? 범죄의 종류가 있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범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확정 판결 후의 범죄죠. 이 확정 판결 후의 범죄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사후적 경합범이 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형벌론으로 가겠습니다. 형벌론은 늘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보시는데, 그렇죠? 개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행유예 부분들, 개정된 부분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기억해 두시고, 형시효도 법이 개정되긴 했는데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벌금에 관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벌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봅시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되 감경한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맞아요. 벌금 미납자, 요게 이제 문제인데, 벌금 미납자는 이제 노역장 유치를 합니다. 근데 노역장 유치를 하면, 너무 이제 좀 가혹할 수 있죠. 그래서, 노역장 유치하느니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사회봉사명령에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은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문장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서 출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밖에 출제가 안 되니까 좀 봅시다. 벌금 30일 이내 완납해야 되죠. 그래서 벌금을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 기간도 이제 미리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수와 추징으로 넘어갑시다. 몰수와 추징. 몰수와 추징에 대해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요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요 문제. 그래서 한번 봅시다.
몰수와 추징이라는 것은 부가형이고요. 그 다음에 대물적 보완처분입니다. 부가형, 대물적 보완처분이에요. 그래서 주형을 선고유예한다면, 그렇죠? 모두 선고유예할 수 있어요. 몰수도 선고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부가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가형이니까. 그렇죠?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는다면 몰수도 선고유예를 할 수 없어요. 왜? 부가형이니까. 그렇죠? 예.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도, 그렇죠? 몰수는 뭐 할 수 있어요? 선고할 수 있어요. 왜? 주형은 초범이니까 퇴물적 보완, 선고유예라는 것은 초범일 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몰수는 이 사람이 받은 뇌물 자체를 뺏을 필요는 있죠. 그래서 몰수는 선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형을 선고하지 않으면서도 몰수는 뭐 할 수 있어요? 선고할 수 있습니다. 왜? 대물적 보완처분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주형을 공소 제기하지 않았다면 자체가 없다면 뭐 할 수 없어요? 몰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문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거의 암기할 정도로 해두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제는 늘 됩니다. 예.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몰수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주형의 유죄 판결을 하지 않을 때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할 수 있어요. 왜? 대물적 보완처분이니까. 그렇죠? 3번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몰수 요건이 있다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도 몰수만을 선고유예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답은 4번이네요. 거의 기계적으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워낙 자주 나오니까. 그렇죠? 뭐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추징은 몰수 대상의 물건을 이 사람이 금두꺼비를 받았어요. 그렇죠. 금두꺼비를 받았는데 다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건이 없어졌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옵션입니다. 그 다음 2번. 몰수에 가름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지만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그렇죠. 예. 부가형을 추징에 대해서 선고유예할 수 있고 그렇죠.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도 부가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할 수 있어요. 이건 틀렸죠. 늘 여기서 답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암기하시는 걸 제대로 암기하고 있으면 금방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3번 뇌물입니다. 뇌물을 은행에 예금한 것 자체도 이제 이익을 향수하는 걸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미 네가 받아서 네 이익을 향수한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 추징한다. 그렇죠. 반환했다 할지라도 수뢰자에게 그 가액을 다 추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4번. 이건 형사법 문제인데, 그렇죠. 그렇죠. 몰수와 추징에 대해서 상소를 한 경우에는 몰수와 추징은 부가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형과 분리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전부에 대해서 뭐 한 걸로 본다? 상소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몰수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그죠? 상소심에서는 어떻게 된다는가? 그 전부에 대해서 이제 상소한 것으로 와서 이를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가 이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로 갑시다. 형의 가중감경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필감면, 인감면 사유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죠? 이거 심신장애가 임간경으로 바뀌었어요.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심신미약이 그죠? 그래서 필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봅시다. 그쵸? 필감면에 해당하는 거. 필감면에 해당하는 게, 그쵸? 장물본과 본본과의 관계가 이제 328조 1항의 침조에 있을 때, 그쵸? 그 다음에 자수가 있는데 위증, 무고, 허위 감정죄 자수. 그쵸? 그 다음에 예비죄에서 필감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예비죄의 자수 필감면인 게 방통내 복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1번 위증죄를 범한 자가 확정 전에 자수했어요. 필감면 맞네요. 그렇죠. 하지만 약취 유인했을 때 풀어졌어요. 해방감경 규정이죠. 그래서 해방감경 규정은 임감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장본인, 그쵸. 그래서 장본인과 본검의 동거 친족이 1항의 친족이면 이게 적용되고. 선주건조물 방화죄의 범한죄가, 그쵸. 이거 현건방, 그쵸. 방화에 관한 거, 그쵸. AB 전에 자수했을 때 이것도 필감면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워낙 중요한 부분이 자료 나오는 부분이니까 다 알고 계실 거고, 그쵸.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요거 누범에 관해서 벌써 누범인가요? 아니죠. 위에 하나 다 있죠. 네. 잠깐만요. 네. 자수에 관한 자수세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수라는 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데 누가 한 거예요? 피의자가 한 거죠. 피의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처음에 부인했죠. 자수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그렇죠. 2번. 자수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자수가 아니니까 맞는 거네. 미안해요. 자, 그 다음 2번. 법인이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하여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그쵸? 그래서 피용자가 잘못했을 때 법인이 처벌합니다. 자, 단 법인이 자수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겠지. 직원 또는 사용인이 아니라 누가 해야겠어요? 대표가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했다 할지라도 자수 감경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죠. 누가 했을 때만 할 수 있다고요? 대표.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세관 검색 시 금속 탐지기에서 삐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니까 제 마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추궁에 의해서 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자해성이 없으니까 자수에 해당하지 않겠죠. 네. 그 다음 검찰이 자진 출석해서 자수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과정이나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일단 자수는 했잖아요. 그죠? 자수하고 후에 부인했다 할지라도 이건 진술거부권의 일환으로 봐서 자수 효력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누범으로 가겠습니다. 누범. 누범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범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고 집중 후 3년 이내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애를 콩밥을 먹여줬음에도 불구하고 3년도 안 지나서 다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뭘 먹었어야 돼요? 콩밥.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형 집행면제는 누범정과에 이제 포함돼요. 그렇죠? 갔다 온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특별사면 이것도 포함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아예 안 들어간 경우, 집행유예 같은 것은 누범정과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국가가 교화되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고를 쳤어야 누범정과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아예 감옥을 안 갔다면 누범정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는 아직 감옥을 안 갔죠. 집중 후 3년이 아니죠. 그래서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누범정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포괄일제, 그렇죠? 집행유예 일반 사면 이런 것들은 누범정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포괄일제의 일부 범행이 누범 기간 내에 행하셨다면, 그쵸?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정 판결 받고요. 확정 판결. 그래서 이제 집행이 종료되고요. 그죠? 집행이 종료되고, 3년 이내에 이때 사고를 쳤으면 이제 누범정과가 되는데, 얘가 이때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있어. 3년에 사고를 친 거죠. 그래서, 포괄일제 일부 범행이 누범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전부가 누범에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포괄일제는 하나의 범죄 사실이니까 구성요건상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누범 과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거니까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에 관한 것은 좀 이따 법원 행시에서 행시 문제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집법에 관한 건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 이제 강론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개인집법에 관한 부분 많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만 보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아니 지금 좀 쉬었다가 강론부터 봅시다. 예.